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신이 없는데요. 이영작 박사님 모셔서 가닥을 잡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국힘당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선 내가 이제 한 1월 하순까지는 제가 TV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네. 이 박사님한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어디 가십니까? 네, 이제 휴가 좀 가려고. 미국 가십니까? 아니, 네. 우리 집사람이 미국 너무 멀다고 우리 애들은 다 미국에 있는데 미국 멀다고 안 가겠대.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냥 푹 쉬고 올라고. 일본 뭐 값도 저렴하고요. 일본이 요즘에 물가가 아주 우리보다 더 싸대요. 네, 환율 이게 네. 좋아서. 또 저 규슈 저 가고시마 그런 데 춥지도 않고. 거기가 좀 비교적 따뜻한 데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2주 놀다가 네. 뭐 쉬는 거죠. 뭐. 쉬는 거죠. 쉬고 그러고 와서 또 미국에서 우리 아들이 온다 그래서 걔하고 또 좀 놀아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1월 하순이나 돼서 예. 뵐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뵙고 나면은 아무튼 당분간 못 뵐 것 같으니까 네. 우선 이 시청자님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고 인사. 미리 새해 인사,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미리 인사드립니다. 네. 한동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보도된 것도 한동훈이 뭐 마지막 12척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언론에도 하지만 한동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뭔지 모르게 불안한 감이 있다. 아직 정치적으로 네. 정치적으로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게 한동훈 장관은 많은 길은 원래 길이 없었다. 이제 그런 루신의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새로 길을 만들어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힘써 합쳐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말같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거고 한동훈 장관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건 이제 기정사실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는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총선 아니에요. 네. 총선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낮으면 1%, 31%, 높으면 35% 거기서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우선 이 총선에 대해서 과연 윤 대통령의 지금 낮은 지지율이 얼마나 문제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럴 게 아니고 나는 항상 옛날에 히스토리를 보거든요. 그 히스토리를 보면 히스토리가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걸 보면 대충 우리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91년 12월부터 92년 2월 사이. 네. 그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아니에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지지율이 15%였어요. 그죠. 그렇게밖에 안 됐나요? 네, 다 찾아봤어요. 예. 야, 의외로 작네. 네, 15%에 그 마지막 해니까 이제 91년 말 92년 초 그때가요. 네. 그런데 그때 총선에서 92년 4월 총선에서 민자당이 149석을 얻고 민주당이 87석, 그 다음에
통일국민당이 31석, 무소속 21석. 그래서 무소속을 또 YS가 다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이제 다수당이 됐죠. 네. 그리고 선대위원장이 YS였고요. 그리고 그게 14대고 15대는 이제 96년 4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95년 12월부터 96년 2월 사이에 YS 지지율이 32%.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이회창. 네. 근데 그때 DJ가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새정치국민회의가 참패했어요. 서울에서도 졌어요. 서울에서도 30 몇 석에 그 서울에서도 27대 18로 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호남 DJ가 진 건 처음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회창한테 그때 졌는데 이회창한테 저 신한국당에. 신한국당에. 네. 그래서 국민회의가 79석, 그 당시에 여당인 신한국당이 139석. 그 다음에 이제 DJ가 97년에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네. 그래서 99년 12월부터 2000년 2월에 DJ 지지율이 50%였어요. 50%였고, 그런데 그해 총선이 이제 2000년 4월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이 133석 졌어요 그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의 실질적 선대위원장이 권노갑이었다고요. 그렇죠. 배후에서 다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DJ 아바타니까 그렇죠. 아바타라고 뭐라고 오른팔이죠. 오른팔이니까 네. 완전히 다 DJ 맨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DJ 맨으로서 지휘했는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DJ 지지율이 그 당시에 50%였어요. 네. 총선 총선 당시에도 48% 50%가 오락가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졌어요. 네. 그리고 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 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노무현 지지율이 22%였어요. 작았구나. 네.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 노무현을 우습게 보고 탄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탄핵이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탄핵으로 역풍이 불어가지고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하고 한나라당이 박근혜가 지휘해서 121석. 그것도 선전한 거죠. 그것도 선전한 선전한 거죠. 그때 뭐 천막당사 막 하고 그래가면서 그냥 네. 뭐 그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에 그 사이에 노무현 지지율이 27%였어요. 예. 그때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니까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이 노무현 지지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 81석, 자유선진당 18석, 그 다음에 친박연대 14석.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보수가 이긴 거죠. 이겼죠.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이명박 지지율이 32%였어요. 네. 그리고 이 당시엔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박근혜가 총선을 지휘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 마지막이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대통령 당이 이겼죠. 그 다음에 2016년 1월부터 2016년 2월, 그러니까 2015년 말 그 통계는 네. 없더라고요. 조사를 안 했대요. 그 당시에 박근혜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 4월에 있던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사실 이때 지게 된 건 공천 분규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 누구죠? 그 당시에 선거대책위원장이
이항구. 네, 이항구였죠. 이항구. 네. 그때 말아먹었죠. 네,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21대 총선은 2019년 12월부터 20년 초기 그때까지 문재인이 45%였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전국이었다고요. 이런 코로나 전국 그런 그 위기 상황에서 아무래도 여당이 불리하죠. 예. 유리하지. 유리하죠. 여당이 유리하지. 나라가 국내 위기 상황이니까 위기 예. 상황에서 잘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선거 결과하고 어떻게 하기에 딸린 것 같아요.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DJ 지지율이 50%인 상황에서도 한나라당한테 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지휘를 했느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YS 뭐 노태우 이때 YS가 이길 때는 그러니까 96년 4월에 이길 때는 15대 그때는 이회창이 말하자면 YS가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총선을 보면서 누가 총선을 소유했느냐, 누가 이 총선을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 거였네라는 게 있더라고요. 총선에도 오너십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는 거죠. 네. 네. 총선에 가장 눈에 띈 사람. 네. 그 사람이 92년 총선은 YS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지지율이 그렇게 나빠도 15%밖에 안 돼도 YS가 노태우하고 완전히 이렇게 거의 뭐 적대 관계였었잖아요. 네. 그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노태우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그 YS가 이긴 거예요. 96년에는 이회창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김영삼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원장하고 또 총리까지 지냈잖아요. 네. 근데 대쪽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YS한테도 대쪽이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열광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좌파들, 예를 들어 이재호, 김문수 이런 좌파들 영입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 96년에 당시에 YS 지지율이 형편없지만 이겼다고. 네. 그 다음에 2000년에 그럼 그 선거는 누구 거였냐? 이회창이 거였다고요. 네. 이회창이 거였어요. 그리고 2000년에 어떻게 됐냐? 그 당시에도 이회창이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기택, 김윤환 이런 그 아주 거물들을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예. 이회창이. 예. 그러면서 이 선거 이회창이 깨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총선이 탄핵 때문에 박근혜가 노무현이 깨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겼고. 그 전에 그 당시에 사실 노무현 지지율이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그 2008년에 박근혜 2008년 총선 당시에 그거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노무현 지지니까 그건 관계없고 2012년 그 4월 총선에서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 정도였는데 박근혜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박근혜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2016년 사실 박근혜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선거 예측이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한구로 인한 공천 파동이 네.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김종인이가 그 당시에 이해찬이 정청래 이런 사람들 공천 탈락시키면서 이 총선은 이 김종인이 있게 돼버렸다. 네.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총선은 문재인이 그 코로나 정부에서 코로나가 됐고 그래서 누가 이 총선을 소유하느냐.
누가 거기서 제일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걸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상수가 네. 누가 총선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국민들의 이 열광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이 움직인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돼요. 그렇게 봐져요. 예. 근데 2000년 총선 같은 경우에 DJ 지지율이 50%였어요. 그런데도 지고. 네, 그때 IMF 뭐 졸업하는 사실 그 당시에 IMF 정부에서 DJ가 굉장히 잘한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이회창이 지휘하고 이회창이 유력한 차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네요. 네. 예. 그리고 여당엔 권노갑이가 지휘했는데 권노갑에는 차기 DJ 라는 이미지가 가신이죠, 없었어요. 그냥. 네, 예. 그냥 가신이라는 게 예.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 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나쁘다고 뭐 서울에서는 국민의회의는 뭐 후보 구하기도 힘들다면서요. 아이고 뭐 엄살이죠. 뭐 네.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한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으니까 어렵다. 그리고 엄살들 부리는데 한동훈의 오너십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한동훈의 오너십이 세니까 한동훈이 오너십을 엑서사이즈 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 오너십이라는 게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권자가 이번 총선은 제 거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총선은 뭐 2010년 이건 김종인이 거야 이렇게 돼서 김종인이가 뭐 그냥 이해찬 잘라내고 정청래 잘라내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거의 확 쏠리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2004년 탄핵이 하니까 확 쏠리고 2012년에는 박근혜가 유력한 차기니까 그렇죠. 또 거기 또 확 싹 쏠리고 쏠리고, 예. 뭐 그런 2012년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동훈에 대한 유권자 시각이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보수 우파들은 차기 지도자로 뭐 쏠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외에 다른 사람이 뭐 보이질 않아요. 다 실망한 사람들 뿐이니까. 아니 그때 뭐 거기 뭐 원효령이도 있고 뭐 오세훈이도 그래도 있고 그래도 아니 뭐 지금은 현재 그러니까 근데 내 얘기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이 됐으니까 네. 한동훈이가 어떻게 하느냐 또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는 관계없이 선거 결과가 결정될 수 있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동훈이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세 가지의 이미지가 생겨야 돼요. 한다기보다. 예. 첫째, 한동훈이 윤석열과 독립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해요. 옛날에 뭐 YS하고 이해창이하고 독립적이라고 하니까 이기고 다 거의 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이가 얼만큼 성공적으로 윤석열과 독립적이라는 걸 보이느냐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과제죠. 그래서 나는 그걸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가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이미 여권에서는 한동훈이 차기 대권 주자로 인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의 일입니다. 네? 부동의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스마트하고 상당히 공격적이다. 네. 그러니까 국사에 관한 거건 정치에 관한 거건 상당히 스마트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정말 스마트해. 맡겨도 된다. 맡겨도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좋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항상 선거라는 거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미래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4년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미래거든요. 네. 네.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스마트하고 어그레시브한 캠페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한동훈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우선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천 개혁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해찬이가 이기태 김윤환이 잘라낸 거라든지 김종인이가 이해찬 그러니까 이회창이 이기태 김윤환이 같은 사람들 올드보이들 다 털어냈잖아요. 네. 2016년에 김종인이가 이해찬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공천 탈락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가 그런 식으로 또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해야 하려고 된다.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네. 다른 방법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언제든지 그 칼을 한번 휘두르면 칼은 나한테 돌아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건 제도로 잘라도 되죠. 그렇죠. 예. 그거 얘기를 하려고. 제도로. 그래요. 예. 근데 포용력을 보여라. 예. 예. 지금 나는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니까 뭐 만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좀 포용력을 못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과 좀 다른 면을 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 메시지가 뭐가 되겠느냐. 그거는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선거는 war of definition.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선거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한동훈은 아바타다 이렇게 디파인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윤석열의 아바타다. 네.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일어났으니까 거기고 하나로 묶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나 아바타 아니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 나는 아바타 아니다. 아바타 아니다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한동훈이 얘기해야 돼요.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그거를 define yourself. 너를 정의해라. 그리고 define opponent. 상대방을 define 해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재명 대 이 한동훈의 대결로 몰고 가면서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 쉬울 것 같은데요. 글쎄, 그러니까 그걸 early on 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동훈에 대한 불안감도 씻어내고 네. 입장이 뚜렷하잖아요. 네. 입장이 뚜렷하면은 불안감이 씻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을 한동훈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게 나는 이번 총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네. 나는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천에 윤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면 그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아바타란 말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선거 전략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네. 국민의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네. 그걸 어떻게 보이느냐. 그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용산에서 나온 사람들 다 잘라버려요? 공천 안 줘요? 네,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TK의 올드보이들 다 잘라내요? 네. 그럴 수도 없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이 공천에 관련 안 돼 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제도에서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도로. 네, 제도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공천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이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라. 프라이머리가 좋지만 프라이머리는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재명이가 그걸 반대할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코커스를 해라. 코커스 당원들에 의한 당원들에 의한 코커스. 전당대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서초 우리가 서초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4천 명이 있다고 그러죠 당원이 한 4천 명, 5천 명 그런 정도인가. 난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러면은 서초구를 한 5개 소지구, 서초을을 5개 소지구로 나눠서 서초에서 예비 후보들 나올 거 아니에요. 뭐 4명, 5명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원들 앞에 가서 소 단위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기원 발표도 하고 질문도 받고 토론도 하고 TV 토론하듯이. 그리고 못 오는 사람들 위해서는 유튜브로 방송하고 중계도 하고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 그래서 닷새 동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엿새나 7일째 두 사람을 두 사람 뽑는다고. 두 사람 뽑아서 결선 투표해야 돼. 그 결선 투표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이 이벤트 자체가 신선하다고 새롭다고. 흥행몰이가 되죠. 흥행몰이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옛날에 이회창이나 뭐 저 김종인 식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당원들의 뜻을 당원들의 뜻대로 공천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원 코커스는 법의 개정이 필요 없어요. 그 당 행사니까. 그렇게 해서 후보를 그러면 이제 당원의 뜻이 반영이 되고 정치 신인도 유튜브로 벌써 5번 이렇게 공청회가 열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역량을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럼 민심도 보는 사람들 생긴단 말이에요. 저 당원이 아니라도 유튜브도 볼 거고 기자들이 볼 거고 뭐 방송도 나갈 거고. 그러면은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측근들도 경쟁을 통하면은 이 사람 대통령 측근이라는 게 붙었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측근인데 굉장히 괜찮네 저 사람. 저 사람 될 만해. 라는 것을 미리 유권자들한테 익스포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익스포즈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후보가 되면은 경쟁력이 있는 거죠. 또 한 번 연습해 봤잖아요. 그러고 본선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연습 없이 그냥 대통령 측근이라는 걸로 낙하산 타고 공천 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력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정치 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신인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프라이머리 통해서 후보가 됐고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완전 정치 신인이에요. 클린턴도 그랬고요. 클린턴은 물론 지방 정치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또 이 한동훈의 신선한 모습,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제너레이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능력도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때까지 대통령이 안 했고 어느 누구도 안 했던 걸 하는 거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독립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선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서울에서도 전에 96년 15대 총선 때처럼 이 회장이 DJ한테 완벽하게 이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정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이 이게 이런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이번 총선은 한동훈이가 이건 내 거라는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 거로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하고 그걸 만드는 첫째 단계가 공천 개혁을 하고 포용력을 보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그다음에 나를 디파인하고 적을 디파인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하면은 뭐 총선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이드하는 건 역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봤을 때 한동훈이가 그렇게 한다면은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이 그거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이 그것만 하면은 자질이. 네, 네. 근데 이게 윤석열이 지휘한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은 네. 근데 그것도 힘들어져. 잘 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DJ가 50% 지지율을 받고도 졌잖아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너무 연연할 게 아니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저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영작 박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